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이장호 교수님께서 NFT가 만드는 미래 유통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장호 교수님은 현재 업트루 컴퍼니의 CEO로도 활동 중이시며 앞서 특허청 NFT 전문가 협의체 자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그 NFT가 만드는 미래 유통과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이장우입니다. 앞번에 먼저 또 그 발표자님들께서 너무 명쾌한 내용들 잘 알려주셨고 되게 현실적인 내용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지막 타임에 듣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느낌? 그리고 뭔가 당장 내 손에 안 쥐어지는 느낌?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과는 너무 다른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 앞으로 우리가 3년, 5년, 10년의 모습을 좀 그리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좀 부드럽게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요. 먼저, 네. 저는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NFT 장점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NFT 장점은 그 NFT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NFT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1년간에 뭐 미디어에서도 워낙 많이 다뤄지고 곳곳에서 NFT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NFT는 사실 지금부터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기술적인 진화도 있겠지만 그 시장에 이 NFT라는 게 과연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되는지에 대한 진화인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한번 훑어보고 지금 이 시장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한번 소상히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유통 포럼이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크립토 관련된 컨퍼런스에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유통 포럼이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한데 사실 저도 사회생활 시작은 유통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친근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 이 유통업에서 과연 NFT라는 주제가 과연 어떻게 접목이 될까 되게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많이 들 텐데 실제로 지금 이 시내에서 이루어진 것들 보면 지금 보시는 이런 기업들은 다 유통기업들이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은 이제 LG 생활건강에서 그 빌리프라는 브랜드의 NFT 캐릭터를 입혀가지고 자기 나름의 그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하는 어떤 세계관을 제공을 하고 NFT 형태로 구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 킹콩 같이 생긴 요 조끼 입은 여기 GS25인데 GS25도 한국에서 가장 그 인기가 좋은 NFT 캐릭터입니다. 네, 메타콩즈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여기가 제휴를 해가지고 이벤트를 같이 전개하기도 했고요. 롯데홈쇼핑도 했고 요거는 최근에 신세계에서 푸빌라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그 캐릭터에 또 세계관을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NFT로 또 전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 여기 보면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또 메타콩즈라는 프로젝트랑 같이 또 그 티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어떤 모빌리티 메타버스 유니버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을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딱 보면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에 이런 것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느낌은 굉장히 초창기다. 그래서 지금 이 팀들이 다 움직이는 팀들이 다 마케팅 팀들이래요. 더 많이 자문도 구하고 하지만 마케팅 팀들에서 어떤 목적을 또 있냐, 물론 뒤에는 그 디지털 환경에서의 어떤 대응 그리고 유니버스 환경에 대해 준비를 하지만 맨 첫 단에서는 그 MZ세대를 잡기 위한 그 노력들을 NFT라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접목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 팀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일어나고 있는 수준들을 이렇게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NFT를 우리가 경품 이벤트를 해서 주는 건데 그건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사진일 뿐이었거든요. JPG 파일? 근데 그걸 경품으로 준답니다. 그걸 굉장히 혜택으로 준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거를 과거에는 그냥 디지털 형태로밖에 보지 않았던 거를 지난 1년 새에 이게 경제적 가치로 뭔가 지니는 거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이제 보이고 있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우리가 NFT가 지금 가치가 있고 없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코로나 우리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그 디지털 환경에서의 일어나는 시간들을 미래에 일어날 디지털 환경의 모습들을 굉장히 앞당겨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게 또 메타버스라는 주제로도 나왔고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 공간,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재화나 컨텐츠들이 나올 거라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안에서 나오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이 NFT라는 하나의 도구, 또 기술, 요걸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좀 가지기 시작했다.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큰 변화 중에 되게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디지털 여기 나오지만 디지털 상에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했던 거는 그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 혹시 뭐 자녀분들이나 또 본인도 될 수 있는데 과거에 뭐 리니지 게임 같은 걸 하면 게임 아이템 거래를 이미 많이 좀 하고 있었죠. 네. 그 물론 서비스 내에서는 하고 있었지 않지만 서비스 밖에서 이미 어떤 재화의 가치로 거래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디지털 환경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안 생긴다라는 것도 사실 아니긴 하죠. 근데 그게 작년부터 NFT라는 도구를 통해서 많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메타버스를 정의를 하면 되게 이제 다양하게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의를 하면 그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떤 활동이 벌어지는 가상의 세계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제가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코로나 시기 학교를 안 가죠. 안 가니까 근데 친구들이 안 생기죠. 그 중에 한 명 또 초등학교 1학년도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다양한 게임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친구들은 없고 다 그 게임 안에서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디지털 환경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하는 것들이 사회적 활동이고요. 경제적 활동이라고 하면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생산이 되고 그 소비가 되고 재분배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제적 활동이라고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어떤 가상의 공간을 우리가 좀 진짜 메타버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뭐 과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도에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보면 좀 간접적으로 미래에 이런 메타버스가 이런 모습을 전개되겠구나를 좀 간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초부터 있었던 몇 가지의 좀 케이스들을 제가 짧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왼쪽에 이 그림이 그 삼성이 2016년도에 맨하탄 837번가라는 곳에다가 만든 플래그십 스토어예요. 저기는 삼성 제품을 팔진 않고 이제 삼성의 어떤 미래 모습들을 많이 그려서 보여준 하나의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올해 1월 달에 이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이제 가상 공간에 837X라는 똑같이 브랜드명을 딴 어떤 가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NFT 경험할 수 있고 어떤 삼성의 어떤 미래의 좀 어떤 그 디지털 환경의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전개를 좀 했었죠. 이때 많이 미디어에도 많이 다뤄졌었고요. 그리고 JP모건이 똑같은 디센트럴랜드라는 공간에 은행의 라운지를 엽니다. 여기는 디센트럴랜드 공간에 메타주쿠라고 하는 쇼핑몰의 한 곳인데요. 이런 모습들. 네. 그리고 또 디센트럴랜드라는 가상 공간에 소더비라고 하는 글로벌 이제 세계 2대 경매장 중에 하나가 뭐 소더비와 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영국 런던의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의 모습을 이 공간에 또 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뭐 3가지가 많이 다뤄졌던 올 초에 나왔던 사례들이긴 한데 들어가서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혹시나 계시다면 들어가 봤는데 이거 별거 없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저도 들어가서 좀 이용을 해보는데 야 이거 뭐 알려지거나 뭐 한 것 대비해서 생각보다 별거가 없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그 이 메타버스 공간이나 디지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가서 경험을 해보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많이 못한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왜 저런 공간에 샵을 내고 하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심리랑 비슷할 거예요. 이게 어디를 눌러요? 가장 잘 될까요? 여기 눌러야겠네요. 네. 또 유통을 하시니까 이제 명품 브랜드가요. 그 맨하탄 5번가에 샵을 내는 그런 의도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뭐 청담이나 홍대나 명동이나 임대료도 안 나오는 그런 공간에 브랜드 샵을 만들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브랜드가 나갈 방향들을 그런 샵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든 이유도 어떤 그런 회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을 보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상 공간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권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상권이 아니잖아요. 꼭 들어가야 될 상권도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상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브랜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권도 있고. 그러면 가상 공간에서 그런 맨하탄 5번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어떤 상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뭔가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되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게 뭐 최근에 웹 3.0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JP 모건이 저 시점에 이제 내보낸 리서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에 펼쳐질 진정한 메타버스 공간은 이 웹 3.0 공간의 메타버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웹 3.0 공간의 메타버스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디지털 공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게임이나 이런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포인트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좀 색깔을 좀 칠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에 접근을 할 때요, 우리는 익숙한 게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정보를 통해서. 근데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웹 3.0의 아주 초기 버전들은요, 크립토 월렛, 자기 암호화폐에 탑재된 지갑을 가지고 서비스에 커넥팅을 한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가상자산이 담긴 지갑으로 바로 커넥팅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수많은 컨텐츠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DB로서만 주어지죠. DB로 주어지는 건 우리가 보통 온전한 나의 소유로 좀 보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걸 다시 우리가 그 서비스 밖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센트럴랜드라는 공간도 마찬가지고 더 샌드박스라는 공간도 마찬가지고 이제 웹 3.0 기반의 공간들은 그런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진 모든 컨텐츠들이 NFT 형태로 나온다는 게 좀 특징이 다르죠. 네. 그게 어떤 좀 변화를 보이는지는 뒤에 또 한번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이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인게임 내에서 있는 화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신용카드 결제가 될 수도 있겠죠. 레거시 금융의 어떤 금융 시스템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크립토 월렛이 바로 커넥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들은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크립토 커런시, 가상화폐, 암호화폐들로 거래가 됩니다. 이 암호화폐들로 이제 NFT를 구매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구현되는 형태의 좀 메타버스 공간들이 꽤 많이 작년에 주목을 받았고, 이런 모습들이 이후에 어떤 경제적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도식화해서 표현해 보면 이런 그림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 공간에 수많은 콘텐츠들이 나오죠. 작년에 가상 부동산 하면서 일주일이 다르게 서울 땅을 가지고 서비스가 매주 나오면서 서울 땅이 지난주 샀는데 이번 주 또 사도 되냐고 이런 문제 질문도 있고 그랬던 것처럼 이게 NFT 형태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가상 부동산이란 개념도 좀 등장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있는 공간 자체도 NFT 형태로 나오는 거고, 다양한 컨텐츠들. 아까 미리 보여드렸던 삼성이나 JP 모건이나 소더비나 거기서 이제 건물을 올렸을 때 그 건물이 디지털 공간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가상 부동산도 NFT 형태로 미리 확보한 뒤에 그런 모습 올렸을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NFT 형태로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그 서비스 내에 있는 하나의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은 NFT 형태로 됐기 때문에 서비스 밖으로 이 자산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아이템과 좀 다른 모습 중에 하나죠. 서비스 밖으로 이동이 되면 서비스 밖에 있는 거대한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대표적으로는 현재 오픈시와 같은 NFT계의 약간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다 거래가 가능하죠. 거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NFT 같은 경우는 디지털 수집품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수집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사용성이 되게 좋아서 수집을 할 수도 있어요. 필요해서. 근데 수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수집하라는 대상이 희소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수집가들의 어떤 욕구들은, 공통적인 욕구들은 본인이 수집을 한 것에 대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지털 자산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적당하고, 그래서 NFT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와 NFT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활동을 하니까 그 안에서 NFT라는 이제 컨텐츠가 NFT라는 형태로 구현이 될 것이고요. 그런 수집한 NFT는 다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메타버스와 NFT는 펼쳐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NFT에 대한 정의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먼저 사례들을 쭉 한번 짚어보고 넘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NFT가 뭐냐를 한번 짧게 그래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이제 non-fungible 토큰이라는 어떤 약자죠. 대체 불가능이라는 건데, 이것을 가장 비유하기 쉬운 하나의 그 비유 대상은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 등기부 등본에 우리가 뭐가 적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적혀 있고요. NFT가 같은 개념입니다. NFT 안에는 그 컨텐츠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 컨텐츠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클라우드에 있는지, 뭐 어느 서버에 있는지 위치를 이제 또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NFT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뭐 일부는 NFT 안에 마치 그림이 있는 것처럼 약간은 이렇게 상상을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 안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듯이 NFT 안에 그런 컨텐츠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것에 대한 정보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기술적인 도구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멋진 그림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4줄의 텍스트이지만 NFT의 특징에 관해서 정리를 해놓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NFT는 진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화는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용은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바뀌긴 해요. 그래서 요것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들은 요것과 같다라는 거고요. 요 특징을 우리가 미술품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좋습니다. 진품 여부 증명은 일반 우리가 미술품이나 수집품 같은 경우는 감정사들이 해주죠. 네, 물론 그것도 위조나 조작이 많이 있죠. 근데 NFT의 진품에 대한 증명은 이제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변조를 가능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 진품에 대한 증명을 해줍니다. 프로비넌스 증명이 두 번째로 중요한데요. 소유 기록에 대한 증명이에요. 수집품 같은 경우는, 특히 고가의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 미술품을 누가 소유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미술품이 이전에 혹시 이건희 회장님이라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가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이 위조나 변조를 할 때 이제 프로비넌스 증명, 소유 기록까지 완벽하게 조작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NFT 같은 경우는 이 소유 기록의 증명 또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이걸 대변해 주죠. 1년의 예로 비트코인도 같은 블록체인 기술로 기반에 나오는데 가상화폐인데 2009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지갑을 통해서 다 이동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NFT 역시 이 NFT가 어떤 지갑 주소를 통해서 이동했는지는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변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영원성과 희소성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4번째 특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비즈니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를 위한 로열티라는 건데요. 우리가 창작자가 제가 미술품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제 그림을 누군가 컬렉터가 이제 처치 구매를 하잖아요. 제 그림을 1,000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그분이 2년, 3년 뒤에 2차 거래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억, 2억, 3억에 거래를 했는데, 그러면 최초의 창작자인 저에게는 단 1의 로열티나 수익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NFT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이 NFT를 코딩을 할 때 그 창작자의 지갑으로 로열티가 들어오도록 일정 퍼센테이지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창작자가 자기의 지갑을 매칭을 해 놓으면 보통은 5에서 10% 정도의 로열티를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 구조 때문에
이 NFT가 2차, 3차, 4차 거래가 되더라도 이 창작자에게는 지속적인 어떤 로열티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고무가 됐던 좀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최초 NFT를 얼마에 판매하는지는 사실상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않을 수도 있고 이 NFT가 어떻게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게 하게끔 하냐,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 로열티라는 수익 구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도 나옵니다. 이따 케이스를 좀 얘기하면서 좀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30분이라서 제가 굉장히 말을 빠르게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NFT가 작년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죠. 네, 2017년도에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부터 해가지고요. 뭐 짧게 그 어떤 스포츠 영상을 NFT한 케이스가 2020년도에 적용됐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의 78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된 디지털 아트. 한국에서는 이 디지털 아트 붐으로 인해서 많은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NFT를 접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현재 P2E라고 하는 어떤 게임에서 하나의 주요 카테고리의 어떤 시초가 된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 아이템에 NFT를 적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플레이를 한다라는 개념의 섹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SNS나 이런 곳에 이제 자기 어떤 부캐의 어떤 프로필 이미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NFT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NFT 이제 사용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NFT는 이제 수집품으로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유통업체나 브랜드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 브랜드들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잘 적용하고 있어요. 자, 수집품은 한정판이라는 얘기인데요. 일반 기존 오프라인에서도 보시면은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는 한정판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 똑같은 개념의 한정판을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특히 나이키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크립토 킥스라는 특허를 또 같이 준비를 했고, 현실 세계에 있는 신발을 가상 공간에서도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허인 거죠. 그래서 요 신발 하나가 이제 가격은 이제 꽤 비쌉니다. 네, 1.2이더니까 한 200~300만 원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우리가 수집하는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그 희소성과 유언하기 때문인데, NFT라는 것은 아까 부동산 뭐 디지털 등기부 등본처럼 어떤 디지털 원본을 증명해주는 기술, 고유함을 어떤 증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인증서의 역할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SSG에서 또 많이 활용한 케이스이죠. 그러니까 명품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종이 어떤 인증서였다면 이 인증서를 이제 NFT 형태의 기록을 해두고 그 NFT와 그 실물 명품 간에 서로 연결하는 고리들을 이제 맞춰놨을 때 A라는 명품이 실제로 인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증의 도구에는 뭐 졸업증명서도 있고 어떤 자격증도 있고 다양한 인증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NFT는 실제로 그런 곳에 많이 활용이 될 텐데, 현재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졸업증명서라고 예를 들면 졸업증명서를 받았는데 그 졸업증명서를 NFT 마켓플레이에서 거래를 해버려요. 거래를 해서 누군가 사고 팔고 다른 사람한테 가했어요. 다른 지갑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증서 역할로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이제 어떤 발행을 했을 때 그 다음 2차, 3차 거래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적용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좀 주요하게 기술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것은 이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NFT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졸업증명서나 여기 뭐 심지어는 학위, 이력, 뭐 국적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타인에게 거래가 되면 안 되는 이런 인증서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이 사람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블록체인을 개발한 이제 창시자 비탈릭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 이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 NFT 모델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 많이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에서도 NFT를 적용하는 범위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NFT는 지금 이제 하나의 그 멤버십 인증서로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BAYC라고 하는 NFT가 유가랩스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NFT인데 이 회사는 이제 창업한 지 한 1년 만에 그 시드 투자를 받을 때 기업가치 5조 원 정도의 밸류로 받은 엄청난 이제 현재 글로벌에서는 그 NFT 관련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성공적으로 비즈니스화 시킨 이제 하나의 회사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이제 하나의 NFT가 지금 1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긴 하는데 결국은 요 NFT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멤버십들이 있는 거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티켓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그 뉴욕에서 NFT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진짜 요 NFT를 보유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파티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요. 그런 형태의 어떤 커뮤니티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에 쓰이고 특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유통 기업에서도 그 IP를 오픈해 준 케이스입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 저작권이나 IP들을 오픈을 시켜놓지 않는데 요 디자인에 대한 IP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 NFT를 소유한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이 2차, 3차로 상업적으로 활용하면서 더 큰 이제 시너지를 내는 모습들을 지난 1년간 검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나오는 NFT 프로젝트들은 NFT를 발행을 하고 그 NFT의 어떤 IP에 대해서 소유하는 사람이 2차 상업적 권리까지 갖추는 그림으로 거의 다 전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볍게는 우리가 그 이제 여기는 지금 뉴욕에서 그 내년에 오픈을 할 고급 스시집에서 NFT를 발행을 한 것인데 거기에 스시집의 멤버십의 어떤 구분들을 NFT로 발행을 해서 시장에 판매를 하고 어떻게 초기에는 마케팅까지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기도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한정판 티켓으로도 많이 구현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것을 할 때 그 컨퍼런스 티켓 자체를 NFT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뭐 현장에서 이제 NFT를 보유한 사람의 입장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그 컨퍼런스 티켓이 입장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거래를 하는 와중에 그 로열티가 다시 그 발행자한테 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는 지금 현대카드에서 한 공연에 대한 그 티켓을 NFT로 구현해 놓은 것이고 요거는 최근에 그 NFT 컨퍼런스에서 티켓을 NFT로 발행을 해준 거거든요. 저 NFT는 주소 기반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지갑 주소 기반으로. 그러면 저 지갑 주소 기반의 NFT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그 고객층이 되게 타겟팅이 되겠죠. 그러면 저 타겟팅이 된 지갑 주소에 자기의 NFT 정보를 또 주고 싶은 사람들, 어떤 혜택을 주고 싶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붙어가지고 더 많은 혜택들을 주는 형태로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는 이 디지털 지갑 주소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 기존의 어떤 브랜드에서 이제 마케터 분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확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겟팅에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결국은 미래에는 이런 디지털 지갑 주소들이 얼마나 사람 특징 구분된 주소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전화번호고 주소이고 계좌 번호가 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는 또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인 이제 마지막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